네,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객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객체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인데요. 자바라는 언어인데 이거 외에도 우리 수업 시간에는 루비라는 언어를 배웠을 테고요. 또는 요즘 그 머신러닝이란 주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모두 다 객체 지향 언어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C++ 과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내용을 다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에 대한 부분은 저도 수업을 재작년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C++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고요. 아마 스위프트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언어들이 모두 다 얘들이 모두 다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객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객체, 이걸 영어로 object라고 하는데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의 한 단위를 객체로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자라는 의도로 개발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여기서 자바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바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그 널리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닐까. 객체지향 언어들 중에서는 그렇고 C++이라는 언어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두 언어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더 좋은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거 외에도 루비라는 객체지향 언어를 수업 시간에 다뤘고 C++, 스위프트라는 언어도 역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언어는 사실 우리 과의 정규 교과목에서는 다루진 않지만은 온라인 강좌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 제공하는 자바에 대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바 같은 언어는 특히 그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이런 과목에서 다루는 그런 언어이긴 하지만은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아마 머신러닝 위주로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 과목에서 자바 대신에 이제 파이썬 언어를 아마 다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언어가 모두 다 객체지향 언어고요. 그렇다면은 왜 객체지향 언어의 어떤 트렌드가 왜 객체지향으로 가는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C라는 언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객체지향이 아닙니다. 얘는 객체지향이 아니고요. 객체지향이 아니고요. C라는 언어를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배웠을 텐데 왜 이걸 계속 안 하고 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언어들을 또 배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겠는데 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C 언어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언어를 절차 언어라고 하는데 절차 언어 이거를 절차 언어는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고요. 보통 영어로 네 죄송합니다. 프로시주럴 랭귀지라고 해서 얘를 이제 번역을 한 게 이제 절차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차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절차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명령어를 순서대로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쭉 어떤 명령어들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허용된 명령어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절차 언어라고 하는데요. 얘를 절차 언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도구들의 허용된 여러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코딩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 언어인 C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객체지향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가 객체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절차 언어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재밌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이 아닐 테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객체지향 언어, 여기서 이제 객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들었을 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뭐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객체라는 거는 우선은 객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 스테이트와 비헤이버라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는 뭔가, 비헤이버는 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로 하고요. 우선 객체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성이 스테이트,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상태가 되려나요? 상태. 그리고 비헤이버는 행동. 이라는 게 바로 객체고요. 그럼 객체지향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래밍의 한 유닛, 가장 기본적인 유닛 안에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와 행동을 모두 기술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유닛을 잡는,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유닛을 잡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객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객체라는 게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리얼월드, 실생활에서 먼저 컨셉이 나왔습니다. 실세계에서는 알다시피 다 여러 가지 물질들 또는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무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객체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여러 띵들이 작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걸 이제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다면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어떤 오브젝트라는 게 있으면 오브젝트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 객체지향 언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 세계에서의 어떤 사물 또는 띵 또는 객체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겠죠. 개와 자전거가 있는데 개 하면은 뭐 사실 생물이니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선 뭐 개가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애정을 가지기도 하고 동물이니까 또는 뭐 먹기도 하고 그 안에는 신체적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장 기관도 있을 테고요. 굉장히 복잡한 생물이니까 당연히 복잡한 요소인데 요거를 어떤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단순화시켜서. 이거 단순화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추상화시킨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개라는 물질이 아니라 개라는 어떤 무언가는 어떤 이름 또는 뭐 색깔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짖는다든지 아니면 꼬리 흔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어떤 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개에 대한 모든 것, 뭐 얘는 뭐 포유류에 속하고 뭐 눈이 두 개고 뭐 코가 있고 뭐 내장 신체는 뭐 어떻게 돼 있고 다리 길이부터 해서 뭐 얘 품종 털의 상태는 뭐고 뭐 아주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개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요. 뭐 예를 들면 저기 개가 있는데 꼬리 흔들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빨간 개 빨간색 개는 별로 보지 못했으니까 저기 회색 개 아니야 털복숭이 개 뭐 이런 식으로 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굳이 뭐 우리가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기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저기 개가 포유류에 속하는 뭐 개과에 있는 개가 있는데 개가 뭐 털의 길이는 뭐 0.5cm 정도 될 테고, 그 다음에 회색의 색깔과 색깔을 가지고 있고, 쟤는 뭐 암놈이고 또는 꼬리의 길이는 몇 cm고, 이걸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개를 보면 저기 빨간 개 있네, 회색 개 있네, 저기 조그만 개 있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를 설명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뭐 단순하게 설명해도 충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단지 뭐 개를 나타낼 때 저기 개가 있다라는 걸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단순히 저기 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어떤 개가 있는데 개가 뭐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아니 날 되게 반가워하고 있다 라면 저기 개가 나한테 꼬리 흔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굳이 개에 대한 모든 거를 뭐 단지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개의 모든 요소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상화나 또는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필요에 맞게 개에 대한 부분은 단순화시켜서 충분히 어떤 목적에 맞도록 단순화시키는 게 서로가 편하니까 추상화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고요. 어쨌든 추상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개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 어떤 상태들, 모든 상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상태들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을 테고요. 또는 개가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도 실제 어떤 기계이고 뭐 사이즈라든지 뭐 메이커라든지 뭐 목적, 뭐 이게 뭐 MTB인지 아니면 일반 자전거인지, 뭐 안장의 색깔, 자전거의 색깔, 길이, 크기, 뭐 바퀴의 크기, 뭐 기어는 뭐 몇 단 기어를 쓰는지 등등 많은 특성이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저희 자전거 있네, 뭐 아니면 MTB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언급한다든지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역시 객체에서도 단순화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실세계에서의 어떤 사물들은 어떤 객체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객체는 일반적으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서의 객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객체는 실제 세계와 매우 유사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유사하냐면은 스테이트와 비헤이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필드나 또는 애트리뷰트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메소드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라는 거는 우리가 C++ 수업을 배웠으면 아마 멤버 함수라는 표현이 어쩌면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멤버 함수. 하지만 이 경우는 C++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C++ 제외한 다른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메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C++에서도 메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드라면은 멤버 변수가 되겠죠. 멤버 변수. 예, 이 멤버 변수라는 표현은 C++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면은 변수가 프로그램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함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멤버 변수는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필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예인데, 여기 바이시클 자전거에 대한 객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객체. 이 자전거의 객체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뭐 자전거의 특성은 현재 속도, 이동 속도, 또는 현재 페달 속도, 현재 기어비 뭐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테고요. 또는 자전거의 행동이라면은, 물론 자전거 행동이라면 뭐 앞으로 달려간다, 뭐 좌회전, 우회전 등등의 행동이 있지만, 그거는 좌회전, 우회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자전거를 볼 때 제가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또는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를 보는 부분이고요. 그건 자전거의 제3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자전거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기어비를 바꾼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밟는 게 아니죠. 자전거는 누르니까 브레이크를 적용시킨다든지, 또는 페달을
더 빨리 돌린다든지 아니면 페달을 돌리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행동이 내부적이라고 자전거 자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를 상태고 얘는 행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자전거 객체의 내용이라면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면은 이쪽이 이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행위 얘는 변수가 될 테고요. 얘는 메소드가 되겠죠. 메소드 멤버 함수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그 객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단위 안에 변수와 함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바로 객체라고 합니다. 변수와 함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 C++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C++에서 했던 책을 기억을 하자면은 C++에서는 구조체가 있는데 구조체에 함수를 더해진 게 객체다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마 C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C를 기준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C와 전혀 상관없게 객체를 설명하자면 객체는 말입니다. 객체라는 거는 어떤 단위 안에 함수와 변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바로 객체라고 하고요. 사실 C 언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C 언어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메인이 있을 테고요. 메인 있을 테고 여기에 뭐 int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할 테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for loop라든지 또는 if else 같은 그런 조건문 분기문에서 어떤 로직 또는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언어는 그렇죠. 근데 얘네를 함수로 떼내서 이쯤에 정의할 수도 있어요. 얘는 뭐 예를 들면 void do something 함수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를 떼내서 이런 식으로 do something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함수가 되겠죠. 얘는 함수가 될 테고요. 얘는 변수가 되니까 실제 언어, 어떤 프로그램, 간단한 작은 프로그램 생각해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라면은 메인이 있고 없고 차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메인을 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객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함수가 담겨 있는 파일들을 만들 텐데 여러 파일 각자를 하나씩 객체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객체 지향에서의 객체라는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유닛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유닛 안에 어떤 함수와 그리고 변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닛을 바로 객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우선 만들게 되면 얘네를 어떻게 쓰느냐?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함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할 일은 바로 요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를 먼저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인스턴스. 예. 객체를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 생기는 그 내용이 바로 얘가 될 텐데, 마이바이크가 바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쭉 호출함에 의해서 뭔가를 실행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간에는 아주 다양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객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객체를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객체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은 인자로 패러미터를 통해서 인자를 호출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일을
다수의 객체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먼저 만들게 되면 객체는 간단합니다. 그 변수와 그리고 함수로 되어 있고요. 그 객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객체를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스턴스에 수반하는 메소드들, 바로 객체를 선언할 때 우리가 그 메소드, 함수들을 다 선언했잖아요. 함수들을 서로 호출하고 함수 안에 인자로서 어떤 함수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의해서 객체 지향 언어의 어떤 객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시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시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시트의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작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객체는 왜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하느냐 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왔다시피 모듈러리티라고 해서 하나의 유닛 안에 코드와 변수가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행 유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단한 메인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거기 변수 선언이 들어가 있고 어떤 뭘 실행하는 루틴들인데, 루틴을 이제 함수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객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하나가 객체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동작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듈러리티라고 해서 다른 객체와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으로 어떤 그 구성을 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함에 의해서 전체적인 소스 코드가 독립적인 여러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게 되는, 그래서 모듈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모듈화하면 왜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모듈화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뭔가 설명하면은, 우선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버깅 또는 유지 보수에 좋습니다. 유지 보수.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코드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만 넣는다든지 약간만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코드의 수정 또는 기능 추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숙제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코드 길이가 1000라인, 2000라인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코드만 커지고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대규모 한 코드 길이가 최소한 한 10,000라인 정도 이상 되는 이런 코드에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코드 길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수정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정이 하면 되는데, 그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을 손봐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를 바꿨더니 저기 멀리 한 3000라인 뒤에 있는 코드가 거의 영향을 받아서 아웃풋이 잘못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드가 커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당장 이제 코드 10,000라인짜리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면 스크롤 업다운 하는 데만 해도 되게 좀 많은 귀찮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코드가 클 때 최소한 10,000라인 이상, 100,000 라인, 20만 라인 정도 되는 코드에서는 수정,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코드가 커질수록,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서 코드를 모듈화로 나눠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한쪽에, 어떤 기능은 하나의 어떤 로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닛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에 의해서 코드의 유지, 보수, 수정, 추가 등이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의 목적이고,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코드를 만들 경우에,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장점이 된다,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포메이션 하이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코드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일부 코드들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될 수,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부 코드를 막기 위해서 코드를 임의로 바꾸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혼자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내 코드를 바꾸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뭐 캡스톤 디자인 예를 들면 뭐 3명, 4명, 5명 여러 명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어딘가 만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코드를 함부로 바꾸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 코드를 다 오픈하면 바꿀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막아서 코드를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하이딩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코드 재사용, 여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즉 코드 재사용에도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코드가 일종의 객체가 돼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코드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냥 다른 데 끼면은 다른 프로그램한테 그냥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냐. 독립적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for 이거를 다른 코드에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걔만 카피 페이스트 하면 안 돼요. 걔뿐만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변수들이라든지 임시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카피 페이스트 한다면 그 로직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객체 제한 같은 경우는 객체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아니죠. 그냥 컨트롤 그 객체 파일 자체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객체 지향이 아닐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코드가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디버깅을 할 때도 역시 장점이 있습니다. 디버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루틴에 등장하지만은 실제 문제는 원래 잘못된 코드는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객체 지향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또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 클래스 안에 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디버깅 하는데 편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객체라면은 이거는 우리말로 외국 그 영어 표현하면 클래스라는 표현을 해요. 클래스. 이게 이제 객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는 설계도 그냥 코드 자체입니다. 소스 코드. 클래스는 이걸 말하는 거고요. 실제 얘네가 컴파일 한다든지 실행시키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뭔가가 생성돼서 돌아가겠죠. 얘는 이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인스턴스, 실제 워킹하는 친구를. 그리고 클래스는 뭐냐? 클래스는 단지 소스 코드일 뿐이다. 뭐 이런 차이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브젝트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 그래서 객체라는 게 있으면은, 클래스는 뭐냐 하면 객체에 대한 설계도, 얘는 객체에 대한 소스 코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는 뭐냐면 객체가 실제로 워킹하는 그런 부분을 지칭하는 게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책에서 객체와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 세 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일부 책에서는 객체와 클래스 자체는 인스턴스는 확실하고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객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객체, 실제 어떤 띵들, 어떤 소프트웨어 유닛을 객체라고 하고요. 클래스는 그냥 거기에 대한 설계도,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 게 클래스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제 메모리상에 뭔가가 생성돼서 뭔가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분은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크레스트에 대한 예인데, 아까 예는 이렇죠. 여기가 이제 스테이트가 될 테고요. 여기가 바로 비헤이버 될 테고, 얘는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고, 사실 여기는 이제 베어리어블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메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 이름이 있네요. 이름. 이건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데, 예, 이름과 변수와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객체라고,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헤이버 안에는 실제 어떤 하는 워킹하는 소스 코드가 들어가야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클래스의 예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 객체를 만들고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인스턴스를 먼저 만듭니다. 인스턴스.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요. 객체 뉴 바이시클에 대한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인보크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드를 호출해서 뭔가를 수행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물론 간단한 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 객체에 대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 스태틱은 또 뭐고 메인은 알 거예요. 메인은 아는데 이 스태틱은 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알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있어서 그냥 메인 루틴이고요. 이렇게 그 메인에서 뭐 클래스들을 생성하고 클래스들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서 뭔가를 실행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메인이 담당하는 부분이 그거죠. 어떤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센터에서 뭔가 실행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메인이 있는데, 요건 자바입니다. 이 클래스는 자바에 대한 예인데요. 자바는 모든 게 객체입니다. 모든 게 객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을 따로 두지 않고요. 메인 역시 어떤 클래스 안에 넣어라, 멤버 함수의 식으로 넣어라 라는 식으로 자바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인은 이 클래스 안에 얘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테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메인을 뭔가 만든다면은 메인을 담아야 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별도로 메인용으로, 메인 함수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메인은 하나밖에 존재하면 안 돼요. 클래스가 여러 개 생겨도 결국은 하나의 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태틱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 선언을 해야 돼요. 얘는 바로 하나밖에 없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예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네, 먼저 그 일반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메인이 하나 있어야 될 테고요. 메인이 있어야 될 테고, 근데 이 메인 함수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유일. 클래스가 여러 개 있어도 이 바이시클에 대한 데모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이라는 표현을 따로 써야 됩니다. 메인이란 이름 가지고 유추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이라는 선언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있다. 메인이니까, 즉 이거는 메인이니까 선언하는 겁니다. 메인이니까. 그리고 이 해당하는 부분들은 예, 이 메인 함수는 C++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딘가에 선언이 되는데 자바는 그게 안 되고요. 자바니까 클래스를 메인을 담고 있는 클래스를 따로 선언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을 선언했으면은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네리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뭐 상속하니까 뭐 재산을 물려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개념은 뭐냐면은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현실 세계를 반영하게 되니까
즉 현실 반영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수의 다양한 객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전거, 예를 들면 여기 자전거죠. 자전거가 있는데 그러면 MTB 또는 일반 바이크, 탄덴 바이크는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유아용 바이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자전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객체들 다 선언을 해야 돼요. 실제 뭔가에 반영한다면. 그런데 요 바이크들은 자전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개개인의 특성은 있겠지만은 특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객체를 따로 쭉 관리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 만들어서 그냥 계속 쓴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코드를 수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개개의 특성을 그냥 수정하면 되는데 공통된 부분을 만약에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각자 다 하나씩 똑같은 부분을 찾아가면서 고쳐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예를 들면은 뭐 오너라는 게 있어요. 오너, 소유자를 예를 들면 이걸 이름으로 오너 네임이라는 걸 있다고 하면은 뭐 요거를 이렇게 선언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너 네임은 기니까 이름을 빼고 오너만 쓰자 라고 한다면 얘들 다 찾아가면서 바꿔줘야 돼요. 오너 네임을 오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이 많죠. 그래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통된 거는 따로 모아두고 고유의 어떤 특성만 따로 관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 생겼고요. 그 개념이 바로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면 뭐냐면은 공통된 부분은 같이 고유의 부분은 따로 관리하자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한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이시클이 있고 마운틴 바이크, 로드 바이크가 있으면은 마운틴 바이크와 로드 바이크의 공통된 부분은 커먼 부분은 여기다가 이 바이크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고유의 필드, 오운 필드나 메소드는 여기다가 갖다 놓자. 그리고 공통된 부분에 어디다 갖다 놨으면은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스텐드라는 키워드로 공통된 부분은 바이시클에 있습니다. 마운틴 바이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부분은 바이시클에 있어요. 얘는 공통된 부분이라서 여기 관리하는 거예요라고 지정을 해 놓게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걸 상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냐면 마운틴 바이크 코드를 보게 되면은 많은 변수들이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딨나? 바이시클에 있는 겁니다. 이 바이시클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이시클에 많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합쳐서 마운틴 바이크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관리상 측면에서는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네리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네리턴스는 만약에 객체가 한 종류밖에 없다면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동물, 뭐 개, 고양이, 곰, 뭐 오리 등등 동물 수많은 객체가 있고 그럼 동물들의 뭐 품종, 그러니까 색깔, 뭐 등등 이름, 뭐 이런 부분들이 공통된 부분인데 이런 공통된 필드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고유의 필드는 이제 곰이나 개나 뭐 오리, 닭 뭐 이런데 나눠놓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위해서 공통된 부분은 묶어놓고 나머지는 따로 하자라는 게 이제 이네리턴스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어떠한 두 개의 요소를 결합하는 두 개의 요소를 붙이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요소인데 객체 지향의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이유가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다.
첫 번째, 규모가 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이러한 프로젝트인 경우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하는 이유는 이래요. 만약에 사람 A와 사람 B가 서로 역할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 A는 바이시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 B는 바이시클이 움직이는 로드라든지, 또는 바이시클이 뭐 움직인다는 마운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딩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다면은 바이시클이라는 객체는 로드에 있는 어떤 함수들을 호출을 해야 될 테고요. 반대로 역시 로드도 바이시클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돼요. 즉 예를 들면은 바이시클이 있으면은 바이시클이라는 객체가 예를 들어 로드에 오프로드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바이시클 클래스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코드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바이시클 클래스에서 로드 뉴는 rd 이런 구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문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rd라는 바이시클 클래스 내에서 rd 오프로드 이런 함수를 만약에 쓴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A 입장에서는 요 함수가 있는 거를 알아야 될 겁니다. 미리 약속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B가 완전하게 요 부분을 구현을 한 다음에 B가 로드 객체는 오프로드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제 써도 돼 라고 할 때까지 A는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B가 기다릴 때까지, B가 로드를 완료할 때까지 A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또 로드에서 바이시클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바이시클에 get gear 이런 메소드가 있다고 칠 때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역시 A가 해당하는 부분을 다 구현해서 우리 바이시클 클래스는 get gear라는 함수를 제공하니까 이제 써도 돼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이제 낭비라는 거죠. 낭비.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사전에 A와 B가 객체를 하기 전에 B가 바이시클은 바이시클은 예를 들면 함수를 get gear 요런 걸 제공할 테고, 또 set gear 풋 페달 이런 걸 쓸 거다. 또는 B는 로드에게는 get 로드 함수 또는 오프로드 등등의 함수를 쓸 거다 라는 걸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해둔다면은 아마도 구현할 때 서로가 상대방의 구현이 완료가 안 돼도 계속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미리 어떤 함수가 구현될 거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간다면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클래스에서 막 클래스에서 데이터 테스팅을 하는데 막이라는 스터브 같은 걸 써가지고 테스트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을 텐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쓰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A 입장에서는 B가 어떤 함수가 그 안에 구현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함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야 될 테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구현이 됐든 안 됐든 어떤 클래스들이 있으면 사전에 이 클래스는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그래서 다른 클래스가 그 클래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건 미리 사전에 약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전에 약속을 한다는 건 이미 구현되기
전에 시점에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empty body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약속만 해두는 거죠. 어떤 함수가 이렇고 거기에 패러미터는 뭐가 들어갈 거고 리턴 값은 뭐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건데, 그래서 뭐 포멀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은 미리 사전에 전화로 또 이메일로 나 이런 거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내에 공식적으로 이런 파일을 비치시켜서 실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비치시켜서 실제 그렇게 구현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미리 사전에 정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은 인터페이스의 예인데 이렇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건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바예요. 자바로서 이 프로그램은 인터페이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시클에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 메소드가 있을 거다라고 선언을 해줘요. 물론 이거는 사전에 약속된 내용일 수도 있고 A와 B 사이에 약속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A 마음대로 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페이스에는 아무 구현이 없습니다. 구현은 없어요. 다른 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요것만 정의해 놓는 겁니다. 그럼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 구현은 이런 식으로 임프리멘트라는 걸 써가지고, 실제 구현은 얘네가 실제 구현입니다. 실제 구현. 저는 여기다가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밑에 상속 형태로 임프리멘트라는 걸 써서 실제 체인지 카덴스라든지 체인지 기어 등의 구현은 여기에, 실제 구현은 여기에 넣는 거죠. 실제 구현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현은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미리 바이시클의 인터페이스를 정해놓게 된다면은 나중에 바이시클 클래스를 이용하는 부분을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실제 에이크미 바이시클이 어떻게 구현되든 말든 그거는 별개로, 구현되기 이전에도 항상 바이시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이시클 클래스는 어떠한 함수가 제공되는구나, 멤버 함수가 제공되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코드에 넣고, 제가 그전에 설명했듯이 막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뭐 스터브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현을 좀 더 빨리라기보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에크미 바이시클이 실제 구현이 된다면은 막 테스트에 쓰였던 그 클래스들, 이제 더미 클래스라고 하는데, 더미 클래스는 이제 실제 클래스로 교체를, 뭐 라인 몇 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정해요. 설정.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현하고, 인터페이스와 필요하다면은 더미 클래스로 구현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제 클래스가 그 구현이 됐다고 했을 때 해당 부분을 실 클래스로 교체 또는 수정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최종적으로 누군가 클래스를 다 완성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클래스는 어느 정도 계속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웨이팅하는 시간을 전략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구현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한 가지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은 공동 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 모듈 자체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요. 즉 어떤 형태냐면, 라이브러리 이 형태로 API라는 게 있는데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인터페이스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정해놓아서 인터페이스만 제공합니다. 뿌립니다. 실제 코드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어차피 그 기능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형태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약간의 코멘트가 있으면 아마 제3자가 해당하는 모듈을 사용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뭐 제3자 입장에서 그 기능을 쓰는데 굳이 코드 안을 뜯어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 기능을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그런 요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즉 제3자가 쓸 수 있도록 자기가 개발한 모듈을 제3자가 쓸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소스 코드들이 있겠지만 소스 코드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정보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고 실제 실행 파일을 제공하게 된다면 굳이 뭐 제3자가 소스 코드가 없어도 실행이 가능하게끔, 그건 뭐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요소도 될 수 있겠죠. 소스 코드 공개하기 싫을 경우, 공개하기는 싫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기능을 내가 만든 어떤 모듈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터페이스와 그 실제 구현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구현을 함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패키지라는 거는 그냥 디렉토리 폴더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네, 사실은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일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서 정말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빼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상관이 없다면은 여기부터 실제로 수업 내용이니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객체 지향 설계는 객체, 그리고 객체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 관계, 뭐 함수 호출을 한다든지 하는, 아니면 메소드 호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소스 코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객체는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아니,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객체 지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소스 코드만 제공한다면은, 소스 코드로만 본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실제 돌려보고 코드 하나씩 뜯어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냥 지루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되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여기 나오는 UML이라는 걸로 Unified Modeling Language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시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게 바로 UML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냐 하면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시각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물론 객체 지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차 언어라고 할 수 있는 C도 시각화할 수는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시각화하는 방법은 뭐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순서도가 되겠죠. 순서도. C 언어 같은 경우는 순서도 해가지고 쭉 대략적인 내용을 보이면은 아마도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려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슈도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얘는 이제 좀 소스 코드보다는 간편하게 표현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겠죠. 하지만 이거 C 언어는 이 친구들은 절차 언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은 객체 지향 언어 같은 경우는 절차 언어라기보다도 물론 절차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그 객체 간에 서로 인터랙션하고 어떤 함수를 다른 객체 함수 호출하고 서로 호출받고 뭐가 주고받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서도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각하기 위해서 UML이라는 방법으로 좀 보여주자라는 거죠. 소스 코드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소스 코드 외에 슈도 코드나 순서도만 가지고 얘네만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좀 객체 지향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온 게 UML이라는 어떤 시각화하는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그냥 규칙입니다. 규칙, 도구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자. 어느 정도 규칙을 표준화시켜서 누구나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표현된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UML은 그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의 그 어떤 구조, 또 작동 방법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구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과 하나는 행위 표현 다이어그램. 구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전체적인 구조, 프로그램 스트럭처, 뭐 어떠한 클래스들이 있고 얘네는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호출받고 호출되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게 구조라면은 어떤 파일이 어떤 디렉토리에 있고 뭐 이런 부분이라면은 행위는 실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스텝을 받아가지고 밟아서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UML 스트럭처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네 가지 크게는 이거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거는 클래스 간에 또는 인터페이스 간의 어떤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될 테고요.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실제 클래스들이 인스턴스화 됐을 때 실제 실행될 때 어떻게 인스턴스가 실행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고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컴포넌트라고 해서 얘는 컴포넌트는 클래스보다 더 큰 개념이다. 더 상위 개념. 이건 뭐냐면 set of classes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여러 개 모여서 컴포넌트로 놓습니다. 물론 이제 그 컴포넌트는 일종의 디렉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러 클래스들의 어떤 특징을 모아서 하나로 그냥 임의로 묶은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컴포넌트라는 거는 좀 더 클래스들보다 좀 더 하나 위 단계. 왜 그럼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말고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필요하냐 하면은 객체지향 소프트에서 어떤 경우에 뭐 클래스가 수백 개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백 개의 클래스 간의 모든 관계를 다 나타내게 되면은 사실 그림이 있으니만 못한 없는 게 나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더 상위 단계로 어떤 클래스들을 하나씩 묶어서 좀 더 상위 단계로 표현하고 그들끼리 어떤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빅픽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대체로 시스템은 어떻게 설치했느냐, 시스템이 어떻게 하드웨어가 어떻게 설치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래요. 먼저 클래스 자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클래스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표현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들끼리 관계가 있겠죠. 뭐 메소드 호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겠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먼저 클래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될 테고요. 네임 오브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 이름이 될 테고요. 여기는 이제 변수들. 여기는 메소드.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로 나타내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 소스 코드는 안 들어가요. 소스 코드. 그 안에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여러 소스 코드, 뭐 루틴, 알고리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단지 이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은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의 변수들 그리고 함수 이름만 들어갑니다. 뭐 그거 가지고 클래스를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좋은 소프트웨어를 살 때 객체지향 설계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루진 않겠지만은 이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컨벤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암묵적인 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클래스가 나타났을 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add name이라는 게고 get name 뭔지 알잖아요. 대충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get name에 이제 멤버 패러미터들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요. 여기 땡땡 하는 이거는 리턴 이 부분은 요거는 패러미터고요. 패러미터. 그리고 여기 보면 요렇게 땡땡하고 스트링 요거는 뭐냐면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얘네가 나타내는 건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즉 어떤 네임이 스트링인지 인트인지 인포메이션이 텍스트인지 인테저인지 뭐 플로팅 넘버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요 그 메소드에서의 요 땡땡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은 바로 리턴 값. 여기는 이제 리턴하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료형, 리턴하는 자료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그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클래스의 이름과 정리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 패러미터가 있다면 패러미터를 정확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역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리턴 값이 빠졌는데 그건 이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실수. 진짜 미스테이크죠. 실수라고 하면 헷갈릴까봐 미스테이크. 네, 제 미스테이크입니다. 어쨌든 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들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is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어요. is relationship. 그러니까 A 클래스와 B 클래스가 있을 때 A는 is B다 라는 관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그렇다면은 inheritance 관계로 표현을 하고요. inheritance 상속 관계로 표현하고, 줄에다가 이렇게 빈 삼각형을 배치를 합니다. A is B. A is B라면은 예를 들면 이렇죠. MTB is bicycle. 요런 관계. 상속 관계는 이렇잖아요. MTB is bicycle. 그죠?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dog is animal. 요런 관계. 요런 관계가 바로 상속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is 관계라고 하는데, is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에다가 이렇게 빈 화살표를 속이 빈 화살표를 넣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클래스 관계, 상속 관계는 요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has 관계가 있어요. has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dog has leg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MTB has 기어 뭐 이런 관계, 뭐 기어가 이제 면수가 아닌 클래스일 경우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일 때는 이렇게 선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합니다. 근데 이 네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꽉 찬 네모가 있고 빈 네모가 있는데, 꽉 찬 네모는 뭐냐면은 꽉 찬 네모는 어떤 그 클래스가 해지 관계에 주어에 있는 클래스가 없어졌을 때 다 같이 없어지는 거면은, 이 클래스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거면은, 인스턴스가 없어져야 되는 거면은 꽉 찬 네모라고요. 뭐 관계는 있는데 없어져도 그 클래스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런 빈 네모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루비 온 레일스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예를 들면은 아티클 무비 has 코멘트, 요런 경우에 무비 정보가 없어지면 코멘트도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꽉 찬 네모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고요. 꽉 찬 네모. 그리고 또 무비 has 유저라는 게 이제 글 쓴 사람이죠. has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무비는 각 무비 글이 있으면 글은 글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 쓴 작성자. 그걸 유저라고 합니다. 얘는 작성자. 요런 경우는 무비가 사라져도 작성자는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다르고요. 또 반대로 또 뭐 유저는 또 무비를 가질 수 있죠. 유저 has 무비. 요런 경우가 있는데, 뭐 사용자가 글을 쓸 무비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저가 탈퇴했어요. 탈퇴했을 때 만약에 탈퇴하면 자동으로 모든 글을 다 없애자라고 한다면 뭐 없앨 수도 있는데, 뭐 탈퇴를 했어도 유저 정보 없어도 글은 그냥 남겨야겠다라고 싶으면, 유저 정보는 이미 탈퇴해서 지웠어도 그러면 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경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래 관계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종속 관계, 해지 관계는 약간 종속 관계인데 종속된 파트가 종속되지 않은 파트가 없어졌을 때 계속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이러면은 빈 네모가 될 테고, 서바이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꽉 찬 네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해서 어떤 관계가 관계가 해지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네모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상속 관계에서는 이렇게 그 화살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상속 관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보통은 이즈 관계에서 도그 이즈 애니멀, 그럼 상속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는 이제 해지 관계 같은 걸 따져서 하고요. 만약에 그냥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가 할 때 굳이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선만 긋고 여기 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예가 있는데요. 예 보면 이래 무비에 대한 예인데, 무비는 액션 무비에 대한 아티클을 따로 분류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액션 무비는 무비죠. 액션 좀 다른 말로 드라마이스 MBC 뭐 이런, 드라마는 MBC 이런 광고 문구가 생각나는데 그건 이제 광고 문구고요. 사실 그거는 그냥 광고적으로 드라마와 MBC의 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냥 그 어떤 표현일 테고, 보통 액션 무비는 무비죠. 무비는 액션 무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 해서 상속 관계입니다. 상속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상속 관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해지 관계죠. 그래서 무비는 커멘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질 테고요. 또 무비는 유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죠? 여러 그 무비는 유저를 가질 수 있는, 유저가 이제 한 명의 유저가 여러 명의 무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에 유저가 삭제가 된다고 해서 무비 정보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빈 네모고, 이 경우는 이제 무비가 삭제됐을 때, 죄송합니다. 무비가 삭제됐을 때, 그럴 때 코멘트는 같이 없어져야겠죠. 원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찬 네모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1대 0대 n, 이거는 무비 하나가 여러 개의 코멘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대 n 이렇게 되고요. 역시 그리고 역시 사용자 한 명이 여러 개의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도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0대 n 이런 관계를 같이 표현합니다. 이게 대체적인 클래스 다이그램의 내용이에요. 클래스 다이그램 요약하면은 클래스 이름과 변수, 멤버 함수 이런 걸 같이 네모에 이런 포맷으로 네모에 써야 될 테고, 이런 포맷으로 네모에 써야 될 테고요. 이름, 그다음에 변수, 함수 이런 식으로 써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관계를 상속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이거를 컴포지션 관계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나타내는 게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뷰,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에 의한 어떤 전체적인 모양새를 나타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언제 사용되냐면은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다 만든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하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검토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워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개발 전에 클래스 다이그램을 만들고 검토하고 개발 착수, 이런 과정이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은 얘는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만들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워드 엔지니어링은 뭐냐면은 처음에 기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 객체 지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전체적인 그 요구사항 명세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멤버 함수는 뭐가 들어갈 거다 하는 부분을 미리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 구현을 시작하는 게 포워드 뭐 이런 데 쓰이고요. 또는 이제 이미 구현된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제3자가 검토하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후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를 만들어요. 그 이미 완성된 거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자동화가 돼요. 요즘은 그림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면 자동으로 그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실제적인 루틴 알고리즘이 없이 클래스 이름만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빈칸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뼈대를 자동으로 코딩으로 만들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얘를 자동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뭐 여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한 시점에서 실제 오브젝트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뭔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유저 클래스가 있고 무비 클래스가 있고 코멘트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한 시점에서 유저 클래스가 힘이라는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가 스타워즈 에피소드 1과 2에 대한 무비 리뷰를 썼고 여기에 대한 무비 리뷰를 썼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그림은 어떻게 그 객체를 만들 수 있게 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시스템의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얘랑 같이 봐야겠죠. 같이 요 그림을 보고 이 그림만 보고 여기에 대한 부연적인 어떤 이해를 위해 추가의 이해를 위해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오브젝트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메소드는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실행 중에 어떤 한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값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줌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좀 더 시스템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리 구현은 안 했지만 미리 이런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시스템 구현 전에 구현하는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보고 이 시스템은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구나, 동작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이제 구현을 한다는 거고요.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데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실제 시스템의 어떤 특별한 시점에서의 실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여기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은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포워드, 리버스 엔지니어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들 간의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과연 어떨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게끔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이제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그냥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좀 더 상위 레벨에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해서 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시스템 구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가장 이해가 쉬운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인터넷이 있고요. 사용자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으면서 여기는 캐싱 서버라는 게 어떤 속도 높이기 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뎀을 통해서 모뎀은 좀 옛날 개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연결해서 서버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UML 요소는 비헤이비어럴 다이어그램으로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동작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시퀀스, 콜라보레이션, 스테이트, 액티버티 다이어그램 5개가 있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요 그림은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에 있으면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텐데 요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렇게 원에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요. 정리하면은 그럼 이 기능을 실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저가 있고 어드민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기능은 누구 기능이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드민이란 사람은 스타트 스톱 서버란 기능에 스타트 앤 스톱 서버란 기능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스타트 앤 스톱 서버란 기능이 있으면은 이 기능을 어떻게 누가 할 거냐 하면 이 어드민이 하는데 그럼 뭘 통해서 할 거냐 하면은 콘솔 화면에서 콘솔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화면, 키보드, 터미널 이런 건데 키보드로 입력할 거다라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바꾸는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머더 뷰에서 그냥 참고적인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여기서 이제 유저는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할 때는 뭘로 할 거냐면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 들어간 내용은 실제 어드민이 있으면은 아니면 유저가 있으면 유저가 뭘 입력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입력으로 기능을 구현할 건지 하는 부분을 같이 나타내는 게 바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 명세서의 기능을 먼저 원에다가 다 정리해 놓고 이 기능을 실제 수행하는 또는 이 기능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연결을 지어서 말풍선처럼 연결을 지어서 보여주는 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요거는 요구사항 명세서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개의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이 그림의 예를 보면은 여기에 객체가 4개가 있어요. 커스터머 객체가 있고요. 오더 객체가 있고요. 아마도 오더 객체의 하위 클래스일 것 같은데 스페셜 오더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오더. 그래서 그 각 객체 간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객체일 때는 이와 같이 앞에다가 컬런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해서 얘는 객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객체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컨셉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끼리의 어떤 상호작용도 역시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데 객체 자체가 아니라 객체보다 상위 개념인 어떤 노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일부 모듈, 컴포넌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그젬플에서는 객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간의 상호작용은 다음같이 먼저 객체를 박스 안에다가 나열을 해요. 그리고 객체인 경우에 앞에다가 컬런을 항상 명시합니다. 이 컬런이 있으면은 그렇다면 얘는 객체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객체에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객체가 어떤 클래스가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상속인 경우에 뭐 A의 뭐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객체를 나타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컬런 다음에 뭔가 객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객체를 다음과 같이 제일 상단에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객체 간의 메시지라는 게 서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부분을 순서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여기 예를 보면은 이와 같이 객체가 서로 호출하는 그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객체가 샌드 오더라는 게 바로 오더 클래스에 있는 겁니다. 오더 클래스. 즉 커스터머는 오더 클래스의 샌드 오더의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커스터머 클래스가 오더 클래스의 샌드 오더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오더 클래스는 스페셜 오더 클래스의 컨펌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소드가 호출되는 순서를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초기에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커스터머 클래스가 인스턴스화되는 처음에 생성되는 그 처음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도 어떤 커스터머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 호출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콜이라고 해서 처음에 초기화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커스터머 클래스가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인스턴스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활성화된다는 게. 그러면은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박스로 변합니다. 박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부분이 꽉 찬 그런 화살표 쓰는데요. 얘를 바로 그 싱크로너스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싱크로너스 메시지라는 거는 바로 어떤 메시지를 호출하고 그 리턴 값이 올 때까지 웨이팅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 오더라는 메시지를 오더 클래스에 샌드 오더라는 이 메시지를 커스터머가 호출하게 되면 오더 클래스는 스페셜 오더의 컨펌이라는 메시지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페셜 오더의 컨펌, 스페셜 오더 클래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클래스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스패치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스페셜 오더 클래스가 디스패치 메소드를 호출했다를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셀프 콜로에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호출이 완료가 되면은 리턴을 하겠죠. 어떤 메시지 보낼 겁니다. 난 완료 끝났다. 그런 경우 리턴 값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점선으로 하고 화살표를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건 리턴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 여기 예에서는 3개의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3개의 클래스가 어떤 서로의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호출함에 의해서 메소드를 호출함에 의해서 계속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는데 그 기능 수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그림의 양식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림의 양식은 먼저 클래스들을 거기에 어떤 기능에 수반되는 클래스들을 박스 안에다가 넣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선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에 막대를 했는데 이 위부터 해서 먼저 커스텀 클래스가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커스텀 클래스가 오더 클래스의 샌드 오더 메소드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오더 클래스는 다시 스페셜 오더의 컨펌이라는 메시지로 호출하게 되고요. 스페셜 오더 클래스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디스패치라는 메소드, 이거는 스페셜 클래스 오더 안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체 메소드인데 자체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끝나면은 리턴, 다 끝났다는 리턴을 알리고 역시 여기서 리턴을 알리게 되면서 끝납니다. 근데 스페셜 오더 클래스는 요쯤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리턴하게 되면 다시 비활성화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스턴스가 생겼다가 이제 이 끝나면 인스턴스가 다시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인스턴스가 생겨서 소멸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 기간을 이런 박스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오더 클래스는 처음부터 생겨가지고 쭉 있습니다. 쭉 있는 거고요. 쭉 존재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여기 네모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오더 클래스 자체는
처음에 초기화부터 끝까지 계속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다만 스페셜 오더를 하기 위한 그 기간을 특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박스를 안에다가, 요 박스를 안에다가 두 개로 이와 같이, 요와 같이 박스를 따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본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내용이에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되게 시스템을 분석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많이 쓰는 다이어그램인데, 왜냐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보통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아주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메소드들이 서로 호출되면서 기능이 수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클래스들의 역할 같은 거를 이해하고, 어떤 클래스가 중요하다, 어떤 클래스는 물론 다 중요하긴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떤 클래스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또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굉장히 그 참조 편입니다. 물론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에 대해서 하진 않아요.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래서 중요한 기능, 참고로 할 만한 중요한 기능, 그런 기능에 한해서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통 만드는데, 만드는 내용은 이래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능에 수반되는 클래스들을 다음같이 정리를 하고요. 다음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활성화 되는 부분을 박스로 나타내고, 그 박스의 순서대로 클래스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출되는 순서대로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보여주는 식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은 셀프 호출,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함수, 즉 그 오더 클래스 또는 스페셜 오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샌드 오더는 오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고요. 컨펌은 스페셜 오더에 들어가는 메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오더 클래스가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요. 처음에 커스터머가 생길 때 같이 생겨가지고 쭉 가거든요. 하지만 해당 기능, 특별한 기능에 한해서는 여기 있는 요 부분만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모 박스를 하나 더 두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요 내용이 바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내용, 작성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클래스 자체는 있지만 비활성화된 부분,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어떤 그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리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얘인데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주유소 펌프, 주유소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주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금을 내고 아니면 카드로 하고, 여기는 셀프 주유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주유소 말고, 일반 주유소에는 직원이 하겠죠. 물론 같은 원리겠지만은 직원이나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초기 화면이 나오고요. 물론 그 전에 직원이 펌프를 가동해야지 초기 화면을 가겠죠. 이 상태에서 시종 카드를 긁게 되면은 인증이 진행이 될 겁니다. 카드 인증이 끝나면은 준비 상태, 레디 상태, 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pom프 노즐을 뽑아서 자동차에 넣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유 중, 이렇게 됐다가 주유 탱크 가득 차게 되면은 종료,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주유소에 물론 이제 그 우리말로 속된 말로 만땅이라고 하는데, 가득 채우게 되면 자동으로 주유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주유구에서 노즐 빼면은 주유 펌프가 나와서 영수증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요
주유 펌프의 상태를 미리 정의해둬요. 초기 화면, 인증 상황, 준비, 주유 중, 종료, 영수증. 그리고 고장 상황이라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인증이 진행되는데 인증이 안 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가 끝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경우, 뭐 주유를 했던 사람이 어디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뭘 깜빡했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등등 뭐 다른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경고음이 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 주유 펌프의 상태들을 미리 정의해 놓고 이 상태들이 어떤 액션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네, 보면은 어떻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면 객체 지향 시스템에서 어떻게 멤버 함수가 호출되고 이런 부분을 순서대로 보여줌에 의해서 시스템의 동작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더 그 객체라는 그 개념보다 좀 더 상위 계절 시스템 레벨로 어떤 그 시스템의 동작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상태예요. 상태. 이 부분이 상태가 될 테고요.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액션이 될 거예요. 액션. 즉 상태는 액션에 의해서만 변화합니다. 이거를 액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에 잘 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태가 변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로그인 화면이 뜰 텐데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뭐 사용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OK 버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바뀌게 되죠. 다른 화면 뭐 인증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인증이 안 됐다든지 인증이 됐다면 초기 화면으로 갈 테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의 상태가 화면이 계속 바뀌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바로 이벤트 어떤 상황이 바뀌게 하는 그런 액션들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이벤트는 긁는다든지 이거는 이제 얘는 직원이 하는 이벤트고 요거는 이제 고객이 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고객이 하는 이벤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부적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내부 이벤트. 인증카드가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 내부라는 게 이제 외부의 신용카드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밸리드한 유효한 신용카드인지 아닌지 내부 이벤트가 있을 테고요. 얘는 이제 고객이 하는 그리고 얘는 내부에서 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주유 탱크가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이제 내부 이벤트가 될 테고 얘는 이제 고객이 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어쨌든 고객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어떤 시스템에 외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의 상태가 바뀔 거예요. 그때 이제 상태라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뭐 같은 주유 펌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다른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이제 주유하는 시스템이고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셀프로 진행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데 주로 이제 그 좀 못 사는 그런 그 주에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셀프를 없애고 직원이 이제 하는 식으로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추상적인 상태를 정의하고 그럼 그 상태 간에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해 상태가 변하는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영수증까지 내는 단계 여기서부터 영수증 내는 단계까지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이제 영수증을 빼면 5초가 끝나면 초기 화면으로 다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영수증을 마저 빼는 여기 5초 후라고 돼 있는데 5초 후는 이건 내부의 이제 이벤트가 될 테고요. 그래서 내부 이벤트에서 초기 단계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상태 다이어그램, 다른 말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우선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한눈에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코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걸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while 루프가 있죠. while 루프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 해서 뭐라 그럴까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스테이트가 초기라고 하면은 뭔가 액션을 하고 브레이크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카드 인증하고 뭐뭐뭐 하고 브레이크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while 루문과 스위치 구문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트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면은 이걸 가지고 바로 코딩으로 옮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초기 단계에서 이 단계에 뭔가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바꿔야겠죠. 스테이트는 카드 인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네. 우리가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면은 while 루프를 써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while 루프를 써서 여긴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 하고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뭐가 될까요? 초기화면 이니셜이라고 합시다. 이닛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긁기 처리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스테이트는 카드 인증이 되겠죠. 카드 인증이 될 테니까 인증 카드 밸리데이션 이런 식으로 바꾸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카드 밸리데이션은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인증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레디 하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레디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스테이트그램을 잘 완전하게 만들었다면은 코딩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처리라든지 또는 인증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함수로 코딩을 한 다음에 함수로 구현하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좋은 장점이고 우선 시스템 보기 좋다는 거 시스템 이해하는데 이 시스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편하다는 점 그리고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기반으로 코딩을 바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 만약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없다면은 아마도 좀 더 처음에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있다면은 while 루프와 스위치 구문을 통해서 코딩을 하는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 수 있고요. 실제 여기 나오는 인증됨 이 1분간 아무 활동 없음 주유탱크 가득 차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가득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스템 입장에서는 가득 참이 아니라 가득 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을 루틴으로 따로 코딩을 해서 객체로 만들어서 호출한다든지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고요. 또 다른 거는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의 흐름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이에요. 이전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얘기를 했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간에 어떤 함수 호출이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나타냈다면 이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은 어떤 추상적인 단계에서 여러 기능들이 큰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액티버티라고 합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액티버티고요. 이 네모는 분기점이에요. 브랜치. 근데 분기점에서 yes or no 라고 해서 조건을 체크해야겠죠.
조건은 이렇게 이 꺽쇠를 통해서 조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가를 명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도 이제 분기점이 나오는데 분기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에서 분기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yes면은 이쪽의 기능을 수행하고 no면은 일로 가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시작 지점 그리고 끝 지점, 요게 공식적인 표기입니다. 얘가 시작이고요, 시작. 얘가 끝입니다, 끝. 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주문, 사용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그런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를 위해서 액티버티가 여기서는 네 가지가 존재해요. 어떤 액티버티냐면은 네, 요 send request 하고 그다음에 confirm하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오더를 또 컨펌을 하겠죠. 컨펌을 하고 디스패치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요 그림과 이 앞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요 그림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바로 클래스 레벨에서 레벨에서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얘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큰 빅픽처. 물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빅픽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얘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대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그젠플에서는 얘는 빅픽처,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낸다면,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구현에서의 함수는 바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것도 역시 그 액티버티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티버티가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여기 분기점이 있고요. 분기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조건입니다. 찾는 물품이 있음, 없음. 약간 표현이 달라요. 이전에는 찾는 물건을 찾음 해서 있음, yes, no로 갔다면,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표현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 자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거는 출발점은 이 점선, 마지막은 항상 요런 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전체적인 액티버티 자체는 박스 안에다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박스 안의 순서는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분기점이고요. 나타내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점과 좀 다른 부분은, 네, 이건 하나 예고, 이거 이그젠플 2인데, 이와 같이 그 시스템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그림은 그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버스 엔지니어링식으로 시스템이 완성된 다음에 만들 수도 있지만은, 포워드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먼저 얘를 만들고, 그리고 얘가 그림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가 끝나게 되면 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 자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그림에다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를 결합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많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런 그림들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보통 설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처음에 요구사항, 그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요구사항 명세서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설계하는 단계, 초기 설계 단계 나오는데, 요 단계에서 하는 게 바로 UML을 통해서 UML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UML을 통한 시각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검토가 끝나서 완전한 그림이 나와줬다,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코딩에 들어가야겠죠.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만들고 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그 그림에 맞춰서 코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잘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뭐 다른 부분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
요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 뒤에 있는 부분은 아마도 6월 6일 현충일 대신에 6월 6일 현충일 때 아마 휴강하게 될 텐데 그 대용어로 나오는 보강 하는 과목의 요 뒷부분 내용이 나올 걸 뒷부분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뒤에 있는 부분은 6월 6일 분이고요. 여기까지 부분이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휴강했던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